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지방 부동산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임대차 시장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나는 강남권에서 지금 당장은 목돈이 없으니까 전세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제공해주죠? 서울시에서 하나요? 강남구청에서 하나요? 아니죠. 다주택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냥 팔자. 최근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호제 해제되고 나서 뭐 잠삼대청 이렇게 뭐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그 지역 위주로 좀 그렇고요. 전반적인 시장을 보면 사실 굉장히 힘들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요인이 취득세 중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가 1에서 3%예요. 6억 이하는 1%, 9억 넘으면 3%, 그리고 중과는 곱하기 3분의 2 해가지고 산식으로 나오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과거에는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시장이 이렇게 따로 움직이긴 했지만 약간의 그 서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 평당 5천이다. 그리고 수도권이 뭐 평당 3천인데 지방 5대 광역시도 3천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5천, 3천, 3천인데 5천, 3천, 2,500 그러면은 아 여기가 조금 저평가돼 있네.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지방도 가서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자 그런데 지금은 이걸 하나 사면 내가 취득세 8% 12%를 내야 되니까 5억짜리 내가 집을 살 때 500만 원이면 되는 거를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사기 시작했는데 이게 2020년 8월 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한 1, 2년 되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치 빠른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그럼 내가 두 개, 세 개 갖고 있는데 이걸 내가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과거에 다주택자들도 종부세, 보유세를 확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팔고 그냥 하나로 갈아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하고 지방을 갖고 있어요. 뭐부터 팔겠습니까? 지방을 먼저 팔겠죠. 자, 서울 중심하고 서울 외곽이 있어요. 뭐부터 팔겠어요? 당연히 서울 외곽을 팔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마지막에 비과세 받고 그러면 아까 나왔던 잠삼 대청 이런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지방 부동산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임대차 시장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나는 강남권에서 지금 당장은 목돈이 없으니까 전세로 살고 싶은 거예요. 월세는 좀 부담되고. 근데 월세를 살려고 봤는데 그 월세를 누가 제공해주죠? 서울시에서 하나요? 강남구청에서 하나요? 아니죠. 아까 말했던 다주택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냥 팔자. 그리고 자기도 그냥 하나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전세나 월세가 싸게 안 나와요.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아니면 나는 외곽으로 가거나. 그렇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냥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버리자. 근데 살 때 어디 살까요? 내가 한이 맺힌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중심지는 못 사더라도 중심지에서 멀어지지 않는 곳을 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군이라고 하면 1.5군이나 2군을 살 거예요. 이 사람들이 2.5나 3군까지 가서 사는 경우는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시 계속해서 양극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정상적인 규제, 특히 취득세. 이거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제가 이제 세금 강의를 해서 좀 많이 느끼는데 완전히 지금은 30대 위주예요. 그리고 실수요자 위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은 어떤 거에 빠르죠? SNS, 정보 뭐 이런 거 엄청 빨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국 특히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게 정보가 빠른 거야. 한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습 효과도 굉장히 빠르고요. 받아들이는 것도 빨라가지고 아 내가 하나를 사더라도 아까 제가 말한 거 취득세 중과가 있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 사자. 그럼 내가 이제 이 좋은 걸 살 때 또 어떻게 살까? 과거에는 막 연끌도 하고 그랬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똑똑하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제일 좋은 거 간다. 딱. 되게 현명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장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내가 밑에 말 그대로 깔고 거주하는 것도 있지만 재테크라든지 교육 같은 걸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당장 안 들어가도 돼. 나중을 위해서 일단 세를 끼고 사두자. 사두고 열심히 또 둘이 맞벌이해서 돈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그런 시장이고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좀 아직 사실 에너지가 좀 약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제가 이게 작년 말 올 초에 상저하고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좀 주춤하고 하반기 때 좀 오르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생각지 못한 토호제를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밀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토호제 이거 푸는 거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걸 지금 와서 풀었을까? 과거 22년, 23년
부동산 시장이 좀 한번 꺾였잖아요. 그때 풀던지 아니면 올해 6월, 7월 정도 되면은 5년 만기가 다 되니까 그때 풀던지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건 본인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는 토호재 풀린 지역 위주로 지금 굉장히 좀 뜨겁고 뭐 단톡방 보면은 무슨 밭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가. 계속 너무 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지역 말고 그 옆에요. 그 옆으로도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퍼지는 정도가 어디까지 갈 거냐가 이게 좀 관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1군, 2군, 3군이라고 본다면 한 2군 정도까지는 좀 갈 것 같아요. 서울 급지를 좀 나눈다면. 그런데 이 이하로 가는 거는 좀 힘이 약할 것 같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중심의 장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미 눈높이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지금 상반기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불안정한 지금 정국이지 않습니까?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든지 뭔가 정리는 되겠죠.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하반기가 되잖아요. 하반기가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시장이 좀 불안해져서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전환 수요도 일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전환 수요는 인기 있는 지역 위주로 될 것 같아서 더 양극화는 좀 심해지지 않을까. 좀 별로 안 좋네요. 네. 신축만을 고집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공급 부족 상태이고 계속해서 이제 서울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게 좀 부족하니까. 그리고 신축만이 갖는 장점이 워낙 많아요. 커뮤니티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불과 2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둔촌주공 그거 보면은 야, 이건 너무 과하다, 비싸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막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나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 가격이 혜자였죠. 싼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요. 거기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단지가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그리고 대단지에서 올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 그런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신축 그런 것들은 인기가 더 높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회 초년생이 뭐 차를 뭐 아반떼에서 시작한다면 나중에는 뭐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차하고 어떤 집은 좀 약간 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 거, 옵션, 풀옵션 이런 걸 좋아하는 거는 기본적인 사람의 습성인 것 같다. 게다가 지금 계속 봐야 되는 그 30대 메인 수요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렸을 때도 아파트에서 살다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매수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서 잘 알아요. 친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축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죠. 뭐 정치에 대해서 편을 가르거나 그럴 의도는 1도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탄핵안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해서 실시가 된다면 지금 아마 5월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어떤 부동산 규제가 곧바로 될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야당 현재 이재명 대표 말을 빌어 샀을 때 우리는 규제를 곧바로 하진 않겠다. 그리고 얼마 전 다른 채널에서도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었죠? 부동산 규제를 뭐 이렇게 너무 세금을 많이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초기 1, 2년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럼 이게 언젠가는 이게 또 탈이 나거든요. 그게 만약에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다든지, 그리고 그게 매매 가격 상승으로 올라가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규제가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규제가 들어간다면 일단 당장 내년 5월 9일자로 끝나는 양도세 중과는 배제는 일단 끝날 거고, 그럼 26년 5월 10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다주택으로 상태 갖고 있는 분들은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5억이면 한 1억 7천 정도 세금 내면 되는데 3주택 중과면 거의 3억 5천 내야 됩니다. 2배 내야 됩니다. 강남의 그 비싼 반포에는 원베일리 양도차익이 38억인데 3주택 중과되면 양도세가 30억입니다. 30억. 못 팔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못 팔면 어떻게 되냐? 매물이 들어가겠죠. 매물이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했던 방식이 뭐냐면 보유세를 올릴 거예요. 근데 이 보유세를 올리면 굉장히 좀 세부담이 커지는데 그걸 곧바로 하진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문제는 이제 좋은 물건일수록 매물이 좀 더 잠기겠죠. 그게 좀 계속 염려가 됩니다. 코인 혹은 주식으로 돈을 번 자산가가 부동산을 구매하려 할 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세금이죠. 세금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금 출처예요. 혹시 그 앞에 영상에서 우리 말씀드렸던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기억하십니까? 내가 코인으로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고가 좀 들어가죠. 세금을 안 낸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내가 신고된 금액으로 내가 뭔가 소득이 잡혀요. 이걸 내가 증빙을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 고가주택 규제적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른 언론 기사를 보니까 19살인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단돈 17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반포에는 원베일리를 취득을 하고 세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트리마디에서 전세를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너무 이분이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는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투자 수익, 사실 코인이나 주식은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강남 아파트에다가 옮겨놨다. 그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자기는 트리마디에 전세로 또 사냐면 반포는 보니까 가족 단위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금 혼자거든. 그러니까 내가 반포 지금 당장은 안 살아도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좀 더 사업하기 편한 성수동에 있는 거죠. 이미 그거 자체로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인사이트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니면 개인 사업이든 하는데 제가 주변에 겪은 자산가 분들을 보니까 거의 80% 90% 이상은 마지막에는 부동산에 이렇게 심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 좋겠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꼭 검증된 자금, 내가 소득 신고된 자금,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걸 제대로 신고를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억대 연봉자예요. 그럼 나는 월급에서 계속 신고가 됐겠죠.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대 현금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금이 좀 약간 안 좋은 자금이라고 해봐요. 부모님이 100만 원씩 준 자금이야. 수년간에 걸쳐서 신고가 안 됐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물타기 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1주택자의 비과세 전략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은근히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뭐냐면 내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돼버려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뭐 반포다, 강남이다, 잠실이다. 그러면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2년 거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12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고 12억 초과되는 거에서는 세금이 좀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1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1세대가 뭐냐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근데 여기서 또 어디서 많이 오해를 하시냐면 주민등록만 가족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어. 근데 주민등록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주민등록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그런 경우에 꼭 엄마가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주택이 하나 있어요. 같이 살고 있죠? 그럼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그럼 비과세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걸 어떻게 잡아내냐. 잡아내는 방법이 다 있어요. 신용교통카드 이건 기본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관리비 영수증, 병원 진료기록, 요즘에는 쿠팡, 배민 이런 거 많이 시키죠.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요. 제가 딱 하나 케이스 봤는데 어떤 걸 달라 그랬냐면 통신기 주고 발신 내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상 엄마는 강북, 나는 강남인데 그러면 엄마가 강북에서 생활하시니까 통신 기주고 발신 내역이 강북에 점이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다 아들내미 집 강남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드리면 할 말 없죠. 떼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걸린 거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던 2월 17일 나왔던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 케이스인데 가장 매매, 그러니까 가짜로 매매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본인 갑이 있는데 다주택자인 거예요. 주택 A가 있고 고가주택 B가 있어요. 당연히 고가주택 B가 양도세액이 크겠죠. 그래서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A주택을 없애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안 팔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돼 있고 어정쩡한 물건은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고 싶으니까 A를 아는 사람, 특수관계인인 친척한테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고가주택 B를 비과세를 받고 양도가가 분명히 12억이 넘을 거예요. 고가주택이니까.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해요. 세무서에. 여기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주택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문 용어로 원 쿠션을 때린 거죠. 하나 피해 놓고 비과세 받고 다시 이거 본인 거니까 가져온 거예요. 전형적인 가정 매매죠.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 받고 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 케이스가 은근히 많고요. 제가 2년 전에도 고가주택도 아니에요. 경기도 땡땡시였어요. 땡땡시. 저 위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를 잡아낸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그런 곳이었는데 잡아내더라고요. 그 케이스는 자녀한테 넘기고 6개월 있다 다시 가져온 거였거든요. 잡아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부동산 절세의 핵심은 양도세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 금액이 워낙 크죠. 내가 만약에 양도차익이 3억이 됐다. 그럼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오고요. 5억이면 한 1억 7천, 8천, 10억이면 3억 정도가 나와요. 단독 명의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담 자체가 워낙 크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게 투자용이 됐든 내 집만이 됐든 솔직히 내 집 마련하신 분들도 내가 사는 집값이, 거주하는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잖아요. 나만 고생하고 너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조심하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그러면 집을 팔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거의 90%는 매수할 때부터 정해져 버려요. 첫 번째가 뭐냐? 공동명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결혼했다 그러면은 부부 공동명의 하시면은 나중에 양도차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건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양도차익 1억이었을 때 단독명의면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와요. 근데 공동명의라면은 5대5입니다. 1인당 645만 원이니까 2명 하면은 1290만 원. 벌써 한 765를 세이브 해버리죠. 그럼 공동명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부동산 가서 매수자에다가 이름 하나 더 쓰면 끝나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공동명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에요. 각각 5대5면 5억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소득이 없어서 한쪽에서 10억을 다 냈다. 그러면 5억을 내가 증여한 거죠. 이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나오겠죠. 그런데 부부는 얼마까지 증여세 없죠? 6억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다. 근데 뭐 20억, 30억 고가주택 샀을 때는 이제 증여, 자금 조달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양도차익이 늘어날수록 공동명의 효과가 커져요. 3억이 오르면 단독명의 1억인데 공동명의는 7,900, 거의 8,000.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고, 5억이면 공동명의 절세 금액이 2,7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공동명의 잘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이슈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아마 분명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나는 이미 단독을 해버렸다, 공동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 하면 취득세가 또 들어갑니다. 증여 취득세가 들어가겠죠. 공동명의 절세액이 1,000만 원인데 증여 취득세가 뭐 3,000 나온다, 뭐 이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할 때부터 세팅을 잘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소소하게 아낄 수 있는 게 필요경비예요. 인테리어 같은 거,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처음 내가 매수할 때부터 잘 챙겨두고, 사진 같은 거 잘 찍어두시면은 양도세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가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고요.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 분들 보면은 꼭 뭔가 이렇게 빌딩 아니면 건물, 재테크 이런 게 나와요. 물론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좀 현실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약간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자는 거죠. 그분들이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본인 개인 이름하고 법인을 좀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의 자체를 분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절세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건물을 50억짜리 사는데 100억이 됐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50억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개인으로 하면 양도세가 한 절반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법인으로 하면은 끽해봤자 한 19%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미 그 자체에서 벌써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법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식회사 하면은 해당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또 많이 활용하냐면 가족법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처음에 1억으로 작게 시작한 법인인데 자녀가 10%, 부부가 9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억이 되잖아요. 1천만 원짜리가 나중에 10% 되면 10억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여나 상속 쪽으로 가게 되고, 물론 나중에 좀 세금을 내겠지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자녀한테 넘기면 세금 좀 내고 하면은 100% 그 자녀가 해당 법인을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 법인 안에 있는 건물도 다 컨트롤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를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글 쓰는 거를 좋아하고, 요즘에 뭐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스레드도 그렇고 그냥 쓰는 걸 좋아해요. 그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유료 컨텐츠로 이렇게 판매를 해봤어요. 다행히 좀 많은 분들이 감사해 주셔가지고 아마 부동산 세금 분야에서는 제가 1위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이제 책으로 엮어가지고 내게 된 게 이번에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입니다. 예측하신 것처럼 저는 매년 낼 거고요. 이 책을 매년 아마 10월달 정도가 되면은 나올 건데,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다른 거 없고요.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제 유튜브 나 블로그에 책 보고 세금 줄였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많이 기쁜데, 그때가 좀 가장 보람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세무사도 아니고 평범한 개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비과세 검증이라든지, 그리고 신고 대행이라고 있어요. 이 신고 대행은 세무사님 같은 그런 자격사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꼭 세무사님하고 가서 검증을 하고, 이왕이면 신고 대행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양도세 신고가 어떤 세무사 이렇게 도장이 찍혀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셀프로 하잖아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셀프로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혹시 이 사람이 뭔가 틀리지 않았을까 꼼꼼히 봅니다. 근데 세무사님 거 하면 그래도 조금 좀 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자격사분의 어떤 힘을 빌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첫 번째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 지금 현재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떤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나는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좀 뭔가 부족하고 왜 내가 집안 칸을 마련하기 이렇게 힘들고 왜 이게 월급 그냥 스치는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냐 생각해 보세요. 통화량이라고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도 나오고 뭐 M2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에서 통화량을 2배를 넘게 찍었는데 왜 내 계좌는 2배 현금이 늘지 않았을까? 그럼 그 현금을 누가 가져갔을까? 이걸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는 성실한 납세 의무는 굉장히 신성한 그런 거지만 너무 과한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가질수록 정부 공권력도 더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이 세금의 역사는 이 세금을 많이 걷냐 적게 걷냐 딱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정한 선에서 잘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환절기인데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잘 즐기시면서 행복한 시간 같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